한 마리의 개가 파헤친 무덤에서 나온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25세 젊은 여인의 유골함이었다. 1년간 우울증에 시달리던 진돗개 누이가 알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약속의 진실이 밝혀진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5년 7월의 뜨거운 여름날, 경기도 용인의 한 동물병원 마당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누이 저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간호사 혜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박준서는 진료실 유리창 너머로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린 누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년 전 아버지가 직접 데려온 진돗개였지만 지금의 누이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째,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누이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이 된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고개만 젓더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형, 이렇게 계속 둘 수는 없잖아. 교사인 동생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진우답게 차분하지만 걱정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준서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어요. 동물병원을 운영한 지 12년, 수많은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왔지만 자신의 개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준서가 중얼거렸어요. 개들도 사람처럼 슬픔을 느끼겠지만 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가끔씩 마당 한가운데서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곤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누이야, 밥 먹어야지. 준서가 무릎을 꿇고 누이 앞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달려왔을 텐데 누이는 준서를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무관심한 눈빛이 준서의 가슴을 후볐어요. 준서는 지난 1년 동안 누이에게 온갖 검사를 다 해봤어요. 혈액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심지어 MRI까지.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동료 수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봐도 돌아오는 답은 뻔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 같은데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누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체중은 3kg이나 줄었고 윤기 흐르던 털은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장난감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준서야, 너무 자책하지 마. 진우가 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의사로서 자신의 개 하나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동물병원에 오는 보호자들에게는 자신 있게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면서 정작 자신의 누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안 그랬거든. 준서가 중얼거렸어요. 아버지와 누이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 나가 앉으면 누이는 항상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아버지가 산책을 나가면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섰어요. 밤늦게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누이는 아버지 방 앞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침만 해도 누이는 바로 달려가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화분에 물을 주면 누이도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었고 아버지가 신문을 읽으면 발밑에 엎드려 있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외출이라도 하면 누이는 대문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누이는 특별한 아이야.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누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만 보면 눈빛이 달라지고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 누이의 행동도 달라졌으니까요. 혜진아, 오늘 누이 밥은 먹었어? 조금만 먹었어요. 그것도 억지로 먹인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간호사인 혜진은 누이를 돌보는 일에 준서만큼이나 신경을 썼습니다. 특별히 누이가 좋아하던 닭가슴살도 삶아주고 따뜻한 우유도 타주고 심지어 수제 간식까지 만들어줬지만 소용없었어요. 누이는 겨우 몇 입 먹고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진우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말 모르겠어. 준서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2년간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속수무책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의학 교과서도 뒤져보고 해외 논문도 찾아봤지만 누이 같은 케이스는 찾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영숙 이모가 간병을 해주셨잖아. 그때는 누이가 영숙 이모한테도 잘 따랐는데. 진우가 말을 꺼냈어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양영숙은 정말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돌봐주셨어요. 간호조무사 출신이라 전문적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진짜 가족처럼 모셨습니다. 아버지도 영숙을 많이 아꼈고 신기하게도 누이도 영숙에게만은 유독 온순했어요. 그러고 보니 영숙 이모는 어떻게 지내실까? 준서가 궁금해졌어요. 아버지 장례 이후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영숙은 정말 많이 우셨어요. 자기가 더 잘 돌봐드렸어야 했다며 자책하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준서는 진료실에서 혼자 누이의 차트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1년 동안 기록한 모든 관찰 일지와 검사 결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체중 감소, 식욕 부진, 활동량 저하, 사회성 결여, 수면 패턴 이상, 간헐적 울음. 모든 증상이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누이의 경우는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주인을 그리워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이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누이가 왜 이러는 걸까요? 준서가 아버지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있으니 문득 아버지가 누이를 처음 데려오던 날이 생각났어요. 준서야, 이 녀석을 잘 부탁한다. 나중에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예언 같은 말씀이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누이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남겨두고 가신 건 아닐까요? 새벽 3시, 준서는 마당으로 나가 누이 옆에 앉았습니다. 누이는 준서를 힐끔 보더니 다시 허공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밤 기온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누이야, 아버지가 그리워? 준서가 조용히 물었어요. 누이의 귀가 살짝 움직였지만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누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말라빠진 등뼈가 손에 만져졌습니다. 나도 그리워. 정말 많이.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누이가 처음으로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빛이 담겨 있었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누이야? 하지만 누이는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애절하고 더 간절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수의사로서의 지식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정작 누이의 마음은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누이는 특별한 개라고 하셨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잊고 있었습니다. 누이에게는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 누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수의사로서의 접근 방법을 바꿔야겠다고요.
과학적 진단보다는 누이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보겠다고요.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 일주기 성묘를 앞두고 혜진이 제안했어요. 여보, 누이도 데려가는 게 어떨까? 아버지 만나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몰라. 그때 준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성묘가 모든 것을 바꿀 운명의 날이 될 줄은요. 누이야, 차에 타자. 준서가 누이를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그때까지 1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누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버지 일주기 성묘를 가는 날이었어요. 누이가 반응하네.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관심도 안 보였을 텐데 그날따라 누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차 쪽으로 왔습니다. 어머, 누이가 나오네. 진우도 신기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누이의 적극적인 모습이었거든요. 1년 동안 마당 한 구석에서 멍하니 있기만 하던 녀석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다니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가 보네. 준서가 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누이는 평소와 달리 준서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차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한번 데려가자. 아버지도 누이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아버지 산소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어요. 누이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누이 표정이 달라 보이지 않아? 혜진이 뒷자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누이의 눈에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기 속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도 섞여 있었어요. 산에 가까워질수록 누이는 점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앉았다 일어서다를 반복하며 창밖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러지? 준서가 백미러로 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 변화에 민감한 준서였지만 누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니 7월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매미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성묘 준비를 하고 누이는 자유롭게 풀어놨죠. 누이야, 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진우가 누이를 보며 말하자 누이가 천천히 무덤 앞에 가더니 가만히 앉아 무덤을 바라보더라고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아이고, 우리 누이. 아버지 많이 좋아했는데.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누이가 아버지 무덤 앞에서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애절했거든요. 마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혜진은 꽃을 정리하고 진우는 잔디 주변을 깨끗이 정돈했어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누이도 데려왔어요. 1년 동안 아버지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준서가 무덤에 대고 말했어요. 그렇게 성묘 준비를 마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이가 무덤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한 거예요. 누이야, 뭐 하는 거야? 준서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누이는 앞발로 무덤의 흙을 격렬하게 파헤치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에너지였어요. 누이, 그만해. 진우가 뛰어가서 누이를 말렸지만 누이는 전혀 멈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누이의 발톱이 땅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왜 저러는 거야? 혜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누이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1년 동안 기력을 잃고 있던 녀석이 갑자기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누이의 눈에는 무언가 절박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마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듯이요.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나왔고 온몸에 땀이 배어 털이 젖어 있었습니다. 누이야, 안 돼. 준서가 누이를 끌어안고 말리려 했지만 누이는 준서의 팔을 빠져나가
다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필사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형 이상해. 누이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는데. 진우의 말이 맞았어요. 평소 얌전하고 말 잘 듣던 누이가 이렇게 고집을 부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버지 무덤을 파다니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누이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 땅을 팠어요. 발톱에서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준서야, 저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진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누이의 행동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스트레스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결국 준서와 진우가 함께 달려들어서 누이를 억지로 끌어안았어요. 누이는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저항했지만 두 사람의 힘에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누이야, 진정해. 준서가 누이를 꽉 안으며 달랬어요. 하지만 누이는 계속 무덤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이가 파던 자리를 들여다보니 조금 들어간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준서가 무덤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었지만 누이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툭. 누이의 발톱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어요. 누이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구멍을 들여다보더니 가늘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는 1년 동안 들어본 어떤 소리와도 달랐어요. 절망과 간절함, 그리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애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준서가 떨리는 손으로 누이가 판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흙 사이로 하얀색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설마. 그 순간 준서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분명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누이는 여전히 구멍을 향해 깽깽거리며 울고 있었어요.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 그 작은 몸짓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누이가 정말 뭔가를 알고 있는 거구나. 준서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이는 특별한 아이야.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결국 저희는 누이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급히 성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누이는 차 안에서도 계속 무덤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차창에 앞발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누이야, 왜 그러는 거야? 준서가 누이에게 물어봤지만 누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만 그 눈에는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누이는 계속 이상했습니다. 마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헤매더니 갑자기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 애절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저 소리가 뭐야? 이웃집에서도 나와서 볼 정도였어요. 누이의 울음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강렬한 울음이었어요.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필사적으로 무덤을 파던 모습, 차 안에서 계속 뒤를 돌아보던 모습, 그리고 그 애절한 울음소리. 설마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누이의 행동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희 가족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어제 누이 행동 봤지?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뭔가 이상해.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어제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준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조금 갑자기 돌아가시긴 했어요. 맞아요. 전날까지도 괜찮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심장마비라고 했지. 연세도 있으시고 자연스러운 임종이라고.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아버지 연세도 많으셨고 큰 병 없이 편안하게 가신 것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갑작스럽긴 했어. 그래, 나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혹시 누이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걔들이 사람보다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잖아. 혜진이 말했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이 모르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걔들이 먼저 알아채는 것처럼요. 준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의사로서 동물의 특별한 감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이의 행동은 그런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확인해보고 싶어.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파묘를 해보는 건 어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형,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이의 행동이 수상하긴 했지만 파묘까지 하는 건 너무 큰일 아닌가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때를 다시 생각해봐. 1년 동안 풀 죽어 있다가 무덤에서 갑자기 그랬던 게 우연일까? 준서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누이야. 누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리고 아버지와 얼마나 특별한 관계였는데. 진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그럼 정말 파묘를 해야 한다는 거야? 누이가 계속 저러면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야. 우린 계속 이렇게 찝찝하게 살아갈 거라고. 차라리 한번 확인해보자. 별일 없으면 다시 잘 묻어두면 되지. 진우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한번 해보자. 어쩌면 이게 아버지를 위한 일인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저희는 파묘를 결정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누이의 이상한 행동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누이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파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누이는 특별한 개니까요. 정말 파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장례업체 직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준서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파묘 당일 이른 아침부터 산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7월 중순이었지만 산 위는 여전히 서늘했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를 다시 파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누이의 그 필사적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혜진과 진우가 함께 산소로 향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장례업체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삽과 각종 도구들을 준비해두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묘 신청하신 박준서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업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봉분에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한 삽 뜰 때마다 준서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뭔가 나올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무덤일까? 준서야, 괜찮아? 진우가 창백해진 준서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이가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분명 뭔가 있을 거야. 혜진이 준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혜진의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판 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장례업체 직원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멈칫했어요. 이건 뭐지? 직원 한 명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장례업체 직원들은 아버지관 위치보다 조금 옆을 파더니 놀란 눈으로 뭔가를 계속 확인했어요. 뭐가 나왔나요? 무슨 일 있어요? 준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누이가 맞았던 걸까요? 유골함이. 여기 유골함이 있는데요. 뭐라고요?
준서는 깜짝 놀라서 무덤을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유골함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각형 모양의 하얀색 함이었어요. 이거 혹시 가족들이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유골함을 묻은 적이 없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럼 저희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함께 묻혀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매장이에요. 준서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정말 누이가 알고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1년 동안 누이가 괴로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들어올렸어요. 유골함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앞면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네요. 김소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소혜. 저희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거든요. 1998년생이네요. 젊은 분이에요. 진우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27세면 정말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 무덤 옆에? 직원이 유골함을 더 자세히 살펴봤지만 다른 정보는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보통은 화장일자나 화장 정보도 적혀 있는데 이름만 있네요. 혹시 언제 묻힌 건지 알 수 있나요? 흙의 상태로 봐서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라는 말이었어요. 준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준서는 바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박준서 씨죠?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유골함도 증거물로 임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김소희라는 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전혀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경찰이 돌아간 후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김소희. 누구일까요? 27세면 정말 젊은 나이인데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아버지 무덤 옆에 묻힐 리는 없고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이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신기하게도 누이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어요. 누이야, 너 알고 있었구나. 준서가 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누이는 준서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알아줘서 고맙다는 듯이요. 누이가 정말 똑똑하네.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었어. 혜진도 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누이는 1년 만에 처음으로 밥도 잘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명인이 너무 많고 정보도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수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고인과 관련해서 짐작되는 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서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지? 그저 이렇게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를 간병해 주셨던 영숙 이모. 양영숙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주신 분이에요. 아버지 간병에 최선을 다해주신 저희에겐 정말 고마운 분이자 가족 같은 분이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영숙에게 뭔가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영숙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우야, 영숙 이모 연락처 있지? 응, 있어. 왜? 혹시 영숙 이모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주셨잖아.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즉시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영숙 이모. 잘 지내시죠? 아, 준서 씨.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이세요? 영숙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도 느껴졌습니다. 영숙 이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버님 관련해서요? 무슨 일인데요? 영숙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섞였어요. 뭔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 와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별로 급한 건 아니니까 편하실 때 오세요. 그럼 조만간 갈게요. 며칠 후 영숙이 저희 집을 찾았어요. 준서 씨, 저 왔어요. 준서가 일어나서 마중 나가려는데 누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대문을 열고 영숙이 들어왔고 누이와 영숙은 눈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확 밝아진 거예요. 어머, 누이야. 잘 지냈니? 영숙이 반갑게 소리치며 손을 내밀었어요. 누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영숙에게 달려가더니 다리에 몸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누이야, 영숙 이모가 그렇게 좋아? 준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1년 동안 누구에게도 애교를 부리지 않던 누이가 영숙에게만은 이렇게 반가워하다니요. 우리 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제가 사장님 돌봐드릴 때 항상 옆에서 도와줬거든요. 영숙이 누이를 쓰다듬으며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아이고, 여전히 잘생겼네. 우리 누이. 들어오세요, 영숙 이모. 저희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영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우와 혜진과도 인사를 나누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다들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다고 하셨는데. 영숙이 물었어요. 준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놀라실 것 같았거든요. 사실은 얼마 전에 누이가 아버지 산소에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묘를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영숙의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밝았던 표정이 사라지고 뭔가 긴장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파묘요? 네, 누이가 자꾸 무덤을 파려고 해서 이상해서 확인해 봤는데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무덤 옆에서 유골함이 나왔어요. 김소희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영숙 이모. 준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숙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일어나세요. 준서가 영숙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영숙은 계속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안 돼요. 저는 죄인이에요. 영숙 이모 침착하세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옆에 있던 진우와 혜진도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숙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어 저희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거 제가 묻은 거예요. 뭐라고요? 김소희. 제가 묻었어요. 영숙이 다시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준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 거죠? 영숙 이모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걸 알아요. 괜찮으니까 진정하시고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영숙은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소희는 제 딸이에요.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렸습니다. 영숙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소희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수술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7세 때 첫 수술, 12세 때 두 번째 수술, 고등학교 2학년 때 세 번째 수술. 소희의 어린 시절은 거의 병원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준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의사로서 아픈 동물들을 많이 봤지만 어린아이가 그렇게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누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알리려 했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소희 아버지는 소희가 13세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아픈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영숙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남겨놓은 보험금과 집까지 팔아가며 소희의 병원비를 댔어요. 그럼에도 병원비가 부족해서 간병일, 청소일,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럼 영숙 이모가 우리 아버지 간병하실 때도, 네, 그때도 소희는 병원에 있었어요. 영숙이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소희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소리 안 했거든요. 소희는 의대에 진학했어요.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가 의사가 되면 엄마는 이제 일 안 하셔도 돼요라고. 그런데 영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소희가 쓰러진 겁니다. 어머! 혜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의사는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했어요. 즉시 대형 수술이 필요하지만 성공 확률은 3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수술비는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 진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망설일 시간도 없었어요. 돈이 없어도 일단 수술부터 받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저희 딸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라고. 영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수술비 선납을 요구했어요. 이미 밀린 병원비까지 합쳐서 총 7천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7천만 원. 준서가 중얼거렸어요.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저는 그 길로 사채업자를 찾아갔어요. 이자가 상당했지만 딸의 생명 앞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던 모든 것을 담보로 잡히고 손에 피가 나도록 도장을 찍었어요. 영숙의 손을 보니 정말로 상처 자국들이 있었어요. 수술은 18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딸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딸만은 살려달라고요. 영숙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물도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계속 기도만 했어요. 수술 결과는 어떠셨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영숙의 세상이 무너졌다고 해요. 딸의 목숨은 건졌지만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영숙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매달 병원비는 300만 원씩 나갔고 사채 이자도 매달 250만 원씩 갚아야 했어요.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간병일을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했어요. 새벽 청소부터 시작해서 낮에는 간병일,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그래도 돈이 모자랐어요. 영숙의 얘기를 들으며 준서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셨다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게 됐고 그때 소개받은 게 아버님 간병일이었어요. 24시간 간병이고 아버님이 여유가 있으셔서 조건이 괜찮았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영숙 이모를 도와주셨죠?
네, 아버님은 제 사정을 알고 매달 200만 원씩 도와주셨어요. 그 돈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영숙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아버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소희까지 걱정해주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영숙이도 그렇고 소희도 그렇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 옆에 모시고 싶다고.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준서의 눈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어요. 아버님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영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소희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 소희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거든요. 영숙이 고개를 떨고 왔어요. 소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돈도 없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2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럼 어떻게? 가장 간소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빈소도 없이 화장장에서 바로 화장하는 것으로요. 소희야,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라고. 영숙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직원이 물어봤어요. 유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봉안당 비용을 물어보니 최소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영숙의 눈에서 끊임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집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사채업자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고 집월세도 밀렸어요. 집마저 나가야 할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신 거군요. 네,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같은 가족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연락하기에도 염치 없고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대안이 없었어요. 소의 유골함을 들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셨으니까.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소희의 유골함을 안고 산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 손전등 하나만 들고 올라갔어요. 준서는 그 상황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버님, 저 왔어요.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소희가 갈 곳이 없어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저는 아버님 무덤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팠어요.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묻고 다시 흙을 덮었어요. 영숙 이모. 소희야, 엄마가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가 나중에 꼭 다시 찾으러 올게. 꼭 좋은 곳에 옮겨줄게.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소희는 아버님 옆에 묻게 된 것입니다. 영숙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렸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혜진은 이미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영숙이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씀하셨어요. 영숙 이모, 그런 말씀 마세요. 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해해요. 괜찮아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진우도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혼자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때 누이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영숙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영숙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누이야. 누이는 영숙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어요. 영숙 이모.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소희도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이모가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돌봐주셨는데. 진우가 덧붙였어요. 저희는 정말 괜찮으니까요. 아버지 무덤 옆에 소희를 둬요. 그럼 소희도 외롭지 않을 거고 아버지가 잘 돌봐주실 거예요. 그 말에 영숙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모두 울었어요. 그 감동적인 순간에 눈물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이는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간직하며 괴로워했던 거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어요. 소희를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모셔드리는 게 어떨까요? 며칠 후 준서가 가족회의에서 말을 꺼냈어요. 영숙의 진실을 들은 후 저희 가족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그리고 소희도 제대로 된 안식처가 필요해. 혜진도 동의했어요. 영숙 이모에게 말씀드려 볼까요? 정식으로 소희를 모시는 날을 정해서. 그래서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숙 이모, 소희를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모시는 날을 정하면 어떨까요? 가족으로서 제대로 된 의식을 치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영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괜찮은가요?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며칠 후 소희를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안치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영숙은 일찍부터 오셨어요. 검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영숙이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1년간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누이도 그날 아침부터 달랐어요. 평소보다 차분하고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누이야, 오늘 소희 언니를 제대로 모셔드리는 거야. 준서가 누이에게 말하자 누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그 눈빛에는 1년 만에 찾은 평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 준서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1년 전 누이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파던 그 자리에 다시 서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누이가 정말 알고 있었구나. 진우가 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누이는 특별한 개니까. 준서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그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아버지 무덤을 바라보셨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 인생을 살려주셔서.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서도 무덤 앞에 서서 묵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영숙 이모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소희도 저희 딸로 여기고 잘 돌볼게요. 소희의 무덤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영숙은 작은 삽을 들고 계셨고 저희도 각자 도구를 준비했어요. 아버지 무덤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돌아가면서 땅을 팠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적당한 깊이의 구덩이가 완성됐어요. 1년 전 영숙이 혼자서 파던 그 자리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소희야,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드려. 영숙이 유골함을 아버지 무덤 쪽으로 향하게 하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구덩이에 안치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저희는 다시 흙을 덮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흙을 다 덮고 나서 저희는 주변을 정리했어요. 아버지 무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봉분도 조금 다듬었습니다.
영숙은 새로 만든 소희의 자리에 가져온 국화꽃을 한 송이 올려놓으셨어요. 소희야, 엄마가 자주 올게.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 마지막으로 저희는 모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와 소희에게 드리는 마음 깊은 인사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계속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영숙 이모,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누이는 차 안에서 정말 평안해 보였어요. 1년 동안 품고 있던 비밀이 해결되어서인지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누이야, 이제 마음 편하지? 준서가 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누이는 준서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영숙 이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 일기장을 찾았는데 이모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영숙이 오셨어요. 준서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직접 쓰신 일기예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일기의 내용은 영숙에 대한 감사와 소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두 영숙이 했던 말 그대로였어요. 아버지는 정말 영숙을 가족처럼 아꼈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가 알지 못했던 내용이 일기에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5일.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떠나면 영숙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다. 내 재산이라도 넘겨준다면 좋으련만 그건 내 자식들에게 미안한 일이라 말할 수가 없다. 고민이 많은 밤이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영숙 이모, 저희도 결정했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뜻을 이을게요. 아버지가 영숙 이모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싶어 하셨잖아요.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돼요. 영숙이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재산까지. 영숙 이모, 이것도 아버지 뜻이에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아버지 유언이에요. 진우가 일기장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영숙 이모, 거절하시면 오히려 아버지가 서운해하실 거예요. 이모는 정말 저희보다도 아버지를 잘 돌봐주셨어요. 그런 이모 때문에 저희도 든든했고요. 혜진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도 영숙 이모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그런 이모가 이렇게 힘든데 저희가 도와야죠. 결국 영숙은 저희의 강력한 권유에 못 이겨받기로 하셨어요. 물론 재산의 일부였지만 영숙이 앞으로 숨통이 트일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영숙 이모, 그렇게 고마우면 열심히 사셔서 저희한테 다 돌려주세요. 영숙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며 고마워하셨어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영숙은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받으신 후 사채 빚도 모두 갚으시고 작은 아파트도 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영숙의 표정이었어요. 이제서야 편안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영숙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하나의 제안을 했어요. 영숙 이모, 혹시 누이와 함께 지내실 생각 없으세요? 네. 누이요? 영숙이 깜짝 놀라셨어요. 저희가 워낙 바빠서 누이가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모도 혼자 계시고 누이도 이모를 정말 좋아하고 이모도 외롭지 않으실 테고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영숙은 누이를 바라보셨어요. 누이는 마치 대화 내용을 알아듣는 것처럼 영숙 곁에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누이야, 이모랑 같이 살래? 영숙이 누이에게 물어보셨어요. 누이는 꼬리를 흔들며 영숙의 손을 핥아주었어요. 마치 그럼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봐요. 누이가 좋다고 하네요. 네, 좋아요. 저도 누이와 함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누이는 영숙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누이가 떠나는 날 저희는 모두 아쉬웠지만 한편으론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누이야, 영숙 이모 잘 모셔드려. 준서가 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누이는 준서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작게 짖었어요. 알겠다는 듯이요. 자주 보러 올게, 누이야. 진우도 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준서 씨, 진우 씨, 혜진 씨,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도 가족이 생겼네요. 그날 이후 영숙과 누이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가 영숙 집에 놀러 가곤 했는데 갈 때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 누이야. 산책하자. 영숙이 말씀하시면 누이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따라갔어요. 누이가 정말 건강해졌네요. 준서가 말했어요. 누이의 털도 윤기가 흐르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어요. 저도 누이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이가 반겨주고 저녁에도 함께 있어주고 정말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산책도 매일 하게 되니까 건강해진 것 같아요. 누이야, 영숙 이모가 좋아? 혜진이 누이에게 물어봤어요. 누이는 꼬리를 흔들며 영숙을 바라봤어요. 정말 영숙을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진정한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주기가 다가왔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영숙은 이제 완전히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셨고, 누이는 영숙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주기 성묘 전날 밤, 저희는 모두 영숙 집에 모였어요. 내일 아버지 이주기네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다니.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그러게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영숙이 누이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누이는 영숙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누이야, 내일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영숙이 누이에게 말씀하셨어요. 누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아직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모두 함께 산소를 향했습니다. 영숙과 누이,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였어요. 7월의 산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곳곳에 여름꽃들이 피어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좋은 날씨네요. 아버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산소에 도착했을 때 준서는 깜짝 놀랐어요. 무덤 주변에 작은 들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이 꽃들은 언제? 진우도 신기했어요. 작년에는 이런 꽃들이 없었는데요. 자연적으로 피어난 것 같네요. 정말 예쁘네요. 마치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무덤 앞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영숙도 말씀하셨어요. 소희야, 엄마도 이제 정말 행복해. 할아버지랑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지. 그때 누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무덤 주위를 천천히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불안해하거나 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온하게 걸어 다니는 거였어요. 누이가 인사하는 것 같네. 진우가 말했어요. 누이는 무덤을 한 바퀴 돌더니 저희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 앉아서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님, 누이가 인사드려요. 영숙이 말씀하셨어요. 누이야, 할아버지한테 잘 지낸다고 말씀드려. 누이는 한 번 더 짧게 짖었어요. 정말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무덤 위에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희는 일어났어요. 이제 가야겠네요. 아버지, 소희야, 저희 갈게요. 또 올게요. 누이도 마지막으로 무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모두 마음이 따뜻했어요. 정말 좋은 성묘였네요.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저희도요. 누이는 차 안에서 정말 평안해 보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2년 전 누이가 무덤을 파던 그날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일어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영숙과 소희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누이가 있었어요. 정말 영리하고 따뜻한 녀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영숙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영숙 이모 혹시 동물병원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네. 동물병원에서요? 영숙이 놀라셨어요. 이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들을 정말 잘 다루세요. 누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희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모가 계시면 저희도 정말 든든할 거예요. 영숙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해서 영숙은 저희 동물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적응하셨어요. 무엇보다 동물들이 영숙을 정말 좋아했어요. 영숙 이모 정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준서가 말했어요. 영숙이 동물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정말 천성적인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누이한테 배운 거예요. 누이가 제 선생님이에요. 누이는 매일 영숙과 함께 병원에 왔어요. 병원 마스코트가 된 거죠. 환자로 오는 동물들도 누이를 보면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한 보호자가 말했어요. 원장님, 이게 정말 신기해요. 우리 강아지가 다른 병원에서는 그렇게 떨었는데 여기서는 누이 보고 금세 진정되더라고요. 누이는 특별한 개니까요. 준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누이는 특별했어요. 아픈 동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영숙이 저희에게 제안을 했어요. 혹시 소희를 위한 장학금을 만들면 어떨까요? 장학금이요? 네, 소희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요. 특히 의대를 꿈꾸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희도 기뻐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소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매년 어려운 환경의 학생 한 명을 선발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장학생은 고등학생인 민지였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는데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소혜 언니를 닮고 싶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소희야, 내 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 영숙이 소의 무덤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그해 가을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영숙이 동물병원에서 일한 지 1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영숙 이모 혹시 입양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입양이요? 네, 저희 병원에 버려진 강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요. 누이와 잘 맞을 것 같아서요. 영숙이 그 강아지를 보시더니 바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이 아이도 가족이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해서 영숙의 가족에는 또 한 명이 추가되었어요. 이름은 희망이었어요. 소희의 희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죠. 누이는 희망이를 정말 잘 돌봐줬어요. 마치 친동생을 돌보는 것처럼요. 누이야 고마워. 희망이 잘 부탁해. 영숙이 누이에게 말씀하셨어요. 누이는 꼬리를 흔들며 희망이를 핥아주었어요. 그렇게 저희 모두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영숙은 동물병원에서 보람을 찾았고 누이는 희망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소희의 이름으로 만든 장학금은 매년 한 명씩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3주기가 다가왔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저희 동물병원에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 되셨고, 소의 장학금은 벌써 세 번째 장학생을 선발했어요. 누이와 희망이는 영숙과 함께 정말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3주기 성묘 전날, 저희는 영숙 집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내일이면 아버지 3주기네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라요. 벌써 3년이라니. 영숙이 누이와 희망이를 번갈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혜진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이야, 희망아, 내일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영숙이 두 강아지에게 말씀하시자 누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고 희망이는 신나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모두 함께 산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숙과 누이, 희망이,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였어요. 7월의 끝자락, 산은 초록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들꽃들이 무덤 주변에 피어 있었거든요. 하얀 꽃, 노란 꽃, 보라색 꽃까지. 마치 작은 정원 같았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진우가 감탄했어요. 아버님과 소희가 함께 가꾸신 것 같아요. 영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정성스럽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과 영숙이 직접 만든 소희가 좋아했던 케이크도 함께 올렸어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올해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준서가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소희도 잘 지내고 있죠? 영숙이 말씀하셨어요. 소희야, 엄마가 또 왔어. 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모두 내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때 누이가 일어나서 무덤 주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희망이도 누이를 따라 걸었습니다. 두 강아지가 나란히 무덤을 한 바퀴 도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누이가 희망이한테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같네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누이는 희망이를 이끌어서 아버지와 소의 무덤 앞에 나란히 앉혔어요. 그리고 두 강아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 정말 인사하는 것 같아요. 영숙이 놀라셨어요. 차례를 마치고 저희는 무덤 앞에 돗자리를 펼쳤어요. 영숙이 준비해온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렇게 모두 함께 있으니까. 준서가 말했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소희도 좋아할 거예요. 영숙이 소의 무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희망이가 갑자기 꽃밭으로 뛰어가더니 예쁜 들꽃 한 송이를 물고 왔어요. 그리고는 소의 무덤 앞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어머, 희망이가.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희망이는 아직 어린 강아지인데 이런 행동을 하다니요. 희망이도 소희 언니를 알아보나 봐요. 영숙이 희망이를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누이가 잘 가르쳐줬나 봐요. 준서가 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저희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했어요. 영숙이 미리 준비해온 작은 화분들을 무덤 주변에 심는 거였어요. 이제 정식으로 정원을 만들어 볼까요? 영숙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와 소희가 좋아하실 거예요. 저희는 정성스럽게 화분들을 심었어요.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품종들로 골라왔거든요. 누이와 희망이도 옆에서 열심히 구경했어요. 이제 정말 예뻐졌네요. 혜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와서 돌봐야겠어요. 영숙이 말씀하셨어요. 화분을 다 심고 나서 저희는 잠시 쉬었어요. 그때 진우가 뜻깊은 제안을 했어요. 형, 우리 여기에 작은 안내판 하나 세우면 어떨까? 안내판이요? 네, 소의 장학금에 대한 안내판이요.
혹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소희의 이야기를 알고 장학금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영숙이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소희의 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겠네요. 며칠 후 저희는 정말로 작은 안내판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소희의 이야기와 장학금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안내판을 본 사람들이 장학금에 기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매월 여러 명이 기부를 해주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소희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영숙이 말씀하셨어요. 그 덕분에 저희는 장학금 규모를 늘릴 수 있었어요. 한 명이었던 장학생을 2명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3명까지 늘렸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어느 날 영숙이 저희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첫 번째 장학생인 민지가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대요. 정말이요? 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네요. 와,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그렇게 해서 민지는 저희 동물병원의 새로운 직원이 되었어요. 영숙과 함께 일하면서 소희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죠. 언니, 정말 존경해요. 민지가 소희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소희도 기뻐할 거예요. 꿈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요. 영숙이 말씀하셨어요. 겨울이 되었어요. 어느 날 눈이 많이 온 날, 저희는 산소를 찾았어요. 하얀 눈으로 덮인 무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누이와 희망이는 눈 위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특히 희망이는 처음 보는 눈이라 그런지 정말 좋아했어요. 아버지, 소희야, 추위지 않나요? 영숙이 무덤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봄이 되면 더 예쁜 꽃들이 필 거예요. 그때 누이가 갑자기 눈 속에서 무언가를 파기 시작했어요. 3년 전 그때처럼 격렬하게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파는 거였어요. 누이야, 뭐 하는 거야? 준서가 다가가서 보니 누이가 눈 속에 파묻힌 작은 돌멩이를 파내고 있었어요. 하트 모양의 예쁜 돌멩이였어요. 어머, 이게 뭐지? 영숙이 신기해하셨어요. 자연이 만든 하트 모양이네요. 정말 신기해요. 누이는 그 돌멩이를 소의 무덤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마치 소희에게 선물하는 것 같았어요. 누이야, 고마워. 소희가 정말 좋아할 거야. 영숙이 누이를 꽉 안아주셨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모두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완벽한 하루였네요. 혜진이 말했어요. 아버지와 소희가 정말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영숙이 말씀하셨어요. 누이는 영숙의 무릎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희망이는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전한 화해와 평화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4년 후 아버지 7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삶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소의 장학금은 이제 지역에서 유명해져서 매년 10명의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동물병원의 부원장이 되셨고, 민지는 이제 훌륭한 수의 간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누이와 희망이는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7주기 성묘 전날 저녁, 저희는 영숙 집에 모였어요. 이제는 정말 큰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과 누이, 희망이, 그리고 희망이가 낳은 새끼 강아지 셋, 민지까지. 정말 북적북적한 가족이었죠. 내일이면 아버지 7주기네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이제 40이 넘은 준서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어요. 벌써 7년이라니. 정말 빠르네요. 영숙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60을 바라보는 영숙이지만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누이야, 내일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영숙이 누이에게 말씀하시자 이제 11살이 된 누이가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영리한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모두 함께 산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가족이 함께하는 성묘였어요. 7월 말에 산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저희가 심은 정원이 산 전체와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민지가 감탄했어요. 민지는 이번이 첫 성묘였거든요. 매년 조금씩 더 아름다워져요. 혜진이 말했어요. 산소에 도착하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저희가 심은 꽃들이 이제는 작은 숲을 이룰 정도로 자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로 자연적으로 자라난 나무들도 있었어요. 마치 아버님과 소희가 직접 가꾸신 것 같아요. 영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정성스럽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이제는 전통이 된 소희의 케이크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 그리고 새로 태어난 강아지들을 위한 간식도 함께 올렸어요. 아버지, 올해도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가족이 더 늘었어요. 준서가 말했어요. 아버님, 소희야, 저희 가족을 봐요. 정말 많이 늘었죠? 영숙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누이가 천천히 일어나서 무덤 쪽으로 갔어요. 이제는 다리가 조금 불편해져서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의젓한 모습이었어요. 누이가 인사하러 가네요. 진우가 말했어요. 누이는 아버지와 소의 무덤 앞에서 잠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작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슬픈 울음이 아니라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울음이었어요. 누이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준서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그때 희망이와 새끼 강아지들도 누이 주위로 모였어요. 마치 누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누이가 아이들한테 할아버지와 소희 언니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민지가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누이는 한참 동안 강아지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 저희에게 돌아왔어요. 차례를 마치고 저희는 정원을 돌아보았어요. 7년 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은 이제 정말 아름다운 추모공원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벤치 하나 놓으면 어떨까요? 민지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게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며칠 후 저희는 아름다운 나무 벤치를 하나 설치했어요. 벤치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소희를 기리며 영원한 가족의 사랑으로. 벤치가 설치된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어요. 장학금 기부자들, 장학생들, 그리고 소희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까지. 이제는 작은 성지가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소희의 대학 동기였던 분이었어요. 소희 얘기를 들고 찾아왔어요. 정말 착한 친구였거든요. 그분이 가져온 건 소희가 대학 시절 쓴 일기장이었어요. 소희가 항상 말했어요. 나중에 의사가 되면 엄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고요.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고 싶다고요. 영숙이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소희가 정말 그런 꿈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소희의 꿈을 이루어주는 무료 진료소를 만드는 거였어요. 물론 동물 전용이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반려동물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곳이었죠. 소의 무료동물병원. 영숙이 제안한 이름이었어요. 소희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준서가 말했어요. 무료병원이 문을 연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는 영숙과 비슷한 처지의 분들도 많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강아지 치료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소희가 도와주는 거예요. 움이 됩니다. 영숙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해 겨울 누이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갑자기 밥을 잘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누이야, 왜 그래? 준서가 걱정스럽게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병은 없었어요. 다만 나이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거였어요.
누이가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은가 봐요. 영숙이 누이를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 누이는 영숙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고통 없이 정말 평화롭게요. 누이야. 영숙이 울먹이셨어요. 준서도 진우도 혜진도 모두 울었어요. 누이는 정말 특별한 개였거든요. 누이의 장례는 아버지와 소의 곁에서 치렀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병원 환자들, 장학생들, 무료 병원을 이용한 분들까지. 누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특별한 개였어요. 준서가 추도사를 읽었어요. 누이야, 고마웠어.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큰 가족이 될 수 없었을 거야. 아버지와 소희와 함께 편안히 쉬어. 누이는 아버지와 소의 사이에 묻혔어요. 정말 가족이 된 거죠. 1년 후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소희야, 누이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영숙이 무덤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소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에서 첫 번째 의사가 나왔어요. 정말이었어요. 5번째 장학생이었던 준호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거였어요. 소의 선배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 선배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소의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그렇게 소희의 꿈은 계속 이어져 갔어요. 매년 새로운 장학생들이 소희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그 꿈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 갔어요. 지금 아버지 10주기를 앞두고 저희는 다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영숙은 이제 70을 바라보시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세요. 희망이도 이제 할머니가 되어 여러 세대의 강아지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소희야, 누이야,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준서가 말했어요. 소의 장학금은 이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고 무료 병원은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치료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영숙이 꽃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게요.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를요. 그때 희망이의 증손자뻘 되는 작은 강아지가 갑자기 꽃밭으로 뛰어가더니 예쁜 들꽃을 물고 와서 누이 무덤 앞에 올려놓았어요. 어머, 저 아이도. 영숙이 놀라셨어요. 누이의 마음이 대대로 이어지나 봐요. 준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꽃들이 춤을 추었어요. 마치 아버지와 소혜, 그리고 누이가 저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마리 개의 특별한 능력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